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인 45살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쓰기 며칠 전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면 평생 쥐죽은 듯 살겠다고 하는데 들을 가치도 없어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어요. 벌써 이런 말을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점점 심해지는 시어머니의 거짓 섞인 사과를 그만 듣고 싶어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현명한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좀 듣고자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다 시어머니였어요. 시댁과의 불화도 남편과의 싸움도 모든 원인은 시어머니였는데 그날도 시어머니는 의사인 동서와 저를 두고 비교질을 하셨죠. 제 성격이 워낙 무딘데다 웬만한 일들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성격이라 늘상 시어머니가 동서와 저를 비교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사실이 또 그렇기도 했던 게 저는 수도권에 있는 일반 대학을 졸업해 중소기업에 들어가 아이 생기기 전까지 직장 생활하고 출산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거든요. 근데 저희 동서는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한국에 들어와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였기에 이런 대단한 동서와 비교가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시동생은 대학 교수였고 저희 남편은 저와 비슷한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 비슷하게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도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논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죠. 솔직히 자기 큰아들도 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인데 왜 저만 동서와 비교를 하고 타박을 하는지, 아무리 자기 자식은 못나도 감싸 안는다고 해도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죠. 예, 네 의사 동서 팔 떨어지겠다. 네 동서가 뭘 가지고 오면 오셨어요 하고 냉큼 가서 받아와야지. 너 뭐 하고 있냐? 네 동서 들어오는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얼른 안 가? 이게 아주 빠져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저 지금 더덕 까고 있어서 손이 찐득거려서 못 가요. 아니, 동서 잘 만들고 오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가서 좀 받아주시면 되죠. 저 지금 못 가요. 아, 팔 아파 죽겠네. 형님은 저 오는 거 보셨으면서도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어머님께서 좀 뭐라고 해주세요. 맨날 형님만 챙기지 마시고요. 저 서운해요. 아냐. 내가 뭘 쟤만 챙겨. 챙겼으면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를 더 챙기지. 그래서 내가 방금 뭐라고 한 소리 했다. 저 미련 곰탱이가 가만히 있길래. 예, 너 그거 그만 까고 빨리 네 동서 밥상 차려. 아유, 머리에 든 거 없고 배운 거 없으면 몸이라도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하여간 눈치도 저렇게 더럽게 없어서 어째? 네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음. 네 동서 종노릇하고 있을 신분이야. 물론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모진 소리와 이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남편과 싸우기도 골백 번씩 싸우고 시댁도 가지 않고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제발 그런 식으로 저를 대하지 말라고 소리까지 치며 집을 뒤집어 놨는데도 변해야 되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엄한 사람들만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고요.
이러다간 저도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제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결국 시어머니도 말은 의사 며느리를 봤다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빳빳했지만 행동하는 거 보면 동서의 따까리처럼 행동을 했기에 참 안쓰러운 노인네다 하며 저도 무시를 한 거죠. 동서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점점 동서 눈치를 보고 동서 기분을 살피면서 저한테 대하는 게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대단하고 칭송받을 만한 직업이긴 하지만 뭐 딱 한 명 있는 직업도 아니고 매년 몇천 명씩 나오는 직업인데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시어머니나 동서의 반응에도 별로 대꾸하지 않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다 저희 부모님의 훌륭한 교육 때문이었는데 저희 엄마는 아직까지도 시장 모퉁이에서 국밥 장사를 하시는데 늘 당당하세요. 누군가 엄마에게 시장에서 일하는 주제에 하고 손가락질을 해도 엄마는 하나 굽히는 거 없이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는 분이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늘 저 어렸을 때부터 제게 아무리 없이 살아도 함부로 굽히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영향 때문인지 저도 저러고 사는 시어머니 인생이 더 비굴하다 생각을 했어요. 하루는 엄마가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요즘 사는 건 괜찮아? 네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네 동서랑 비교하고 그러니? 그 양반 나중에 몸벌을 받으려고 사람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요즘에도 그러는데 엄마나 알잖아. 나 별로 신경 안 써. 저렇게 둘이 죽고 못 산다 하다가 나중에 틀어지면 또 나한테 와서 서로 욕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할 것 같아.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아주 인성들이 바닥이라니까. 그나저나 엄만 잘 계시지? 맨날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하고 자주 가지도 못하고. 이번에 애 방학하면 애 데리고 윤서방이랑 한번 갈게. 늘 죄송해요. 죄송하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아이, 그렇지 않아도 다음 달에 어차피 엄마가 올라갈 일이 있어. 엄마 사촌 동생 딸이 이번에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이 왔더라고. 뭐 서울 어디서 한다는데 그때 가서 얼굴 보자. 어머, 그래 엄마? 그럼 잘 됐다. 그때 내가 같이 가드릴게.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전달받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더라고요. 그날 같은 예식장에서 시간대만 다르게 남편의 사촌동생이 결혼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혼자 너무 신기해하며 이왕 가는 거 엄마 모시고 같이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뭐 시어머니와 엄마가 불가피하게 얼굴을 보게 되었지만 무슨 일이 생길까 싶었고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죠. 근데 그날 엄마에게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결혼식이 엄마 쪽보다 남편 사촌 결혼식이 먼저 시작돼서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저희를 따라 식장에 조금 빨리 가게 되었고 층수는 다른 층수라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겠다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올 때쯤 엄마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내려오셨는지 저는 엄마가 온지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동서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또 저를 보자마자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별것도 아닌 걸로요. 얘,
너는 오늘 같은 날 옷을 왜 이따구로 입고 왔냐? 넌 집에 옷이 이것밖에 없어? 허구한 날 이 시꺼먼 나이가 빠진 옷이야 아주. 하여간 없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쪽팔려 죽겠다. 제발 네 의사동서 얼굴에 먹칠할 일 좀 하지 말아라. 으유, 저 진상. 아주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러게요, 어머님. 형님은 이런 가족 행사 때는 좀 차려입고 나오지. 맨날 입고 다니는 옷만 입고 다니세요? 아, 옷이 그렇게도 없으세요? 그럼 뭐 알바라도 해서 변변한 옷 좀 사 입으세요. 능력 없으시면 어디 마트 캐셔라도 해서 돈을 버시라고요. 이 시대에는 여자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예요. 그렇게 능력 없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그리고 또 애는 어떻게 키우시려고요? 애들도 보고 배워요. 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형님 보면 인생 낙오자처럼 사시는데 애들이 뭘 배우겠냐고요. 제발 우리 가족들 체면 좀 깎지 마세요. 아이, 동서, 그만 못해? 어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내가 뭐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이야? 이 정도 차려입고 왔으면 됐지. 아, 그리고 뭐 내가 집에서 놀아? 막말로 그러는 동서는 돈 잘 벌면 뭐해. 인성이 이렇게 밑바닥인데. 내가 이런 옷 입고 다닌다고 동서한테 뭐 폐를 끼쳤어? 아니면 옷을 사달라고 돈을 달라 그랬어? 말 좀 조심해. 이게 어디서 네 동서한테 훈수질이야? 시애미 보는 앞에서. 얘 둘째야. 이 싸가지가 나 없을 때도 너한테 훈수질하고 이딴 소리하고 그랬니? 나 참 어이가 없어선 네 의사동서 말대로 네가 뭐 배운 게 있냐 아님 돈을 잘 버냐. 다 맞는 말만 하는구먼. 너야말로 입에 테이프 붙이고 조용히 하고 있어. 네 동서가 하는 말 틀린 말 하나 없어. 그럼 저는 틀린 말 했어요? 저도 맞는 말 하는 거잖아요.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답게 지식인답게 행동을 해야죠. 제가 저 두 사람의 말처럼 정말 낡아 빠진 옷을 입고 갔음 저도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얼토당토 않는 트집을 잡아 좀 대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아예 대놓고 개쪽을 주더군요. 여기 우리 의사 며느리. 우리 며느리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있으니까 어디 무릎 아프거나 뼈 부러지거나 하면 우리 며느리 찾아가. 아주 명이야, 명이. 아, 그래야겠네요, 형님. 근데 며느리 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옆에 있는 분이 첫째 며느리인가? 그 말에 제가 인사를 하려고 들자 시어머니가 절 치더니 아니, 큰 며느리는 안 왔어. 이 사람은 우리 의사 며느리 수발 들어주는 사람. 아, 딱 봐도 추레한 게 수발 들어주게 생겼잖아. 우리 의사 며느리가 워낙 바쁘고 큰일 하는 사람이어서 종로를 타는 사람이 있어야 돼. 시어머니 그 말에 동서는 쿡쿡대며 웃었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그 두 사람을 노려보는데 하필이면 엄마도 그 장면을 보셨는지 시모 앞에 오셔선 큰 소리로 따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돈. 아, 제 딸이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니 저도 댁한테 사돈이 아니겠네요. 저기요, 아줌마. 우리 집 귀한 딸을 그 집 며느리로 보내놨더니 며느리 아니고 종이니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라니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당신 아들도 종놈이네. 아, 옛날엔 종끼리 만나 결혼하고 종끼리 애 낳고 했으니 당신도 종이겠네. 나이 먹고 어디서 어린애들도 하지 않을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의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감투야?
당신은 환자도 그딴 식으로 돌봐? 그런 인성머리면 당연히 당신보다 못한 사람들이 환자로 오면 그렇게 보고도 남겠네. 당신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환자 얘기를 그지같이 하는 거 알고 있어? 내가 확 당신 병원도 찾아가서 진상 한번 피워봐. 엄마는 저 대신 제가 하지 못했던 말들을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방방 뛰며 사람들 많은 데서 왜 이러냐고 저기 가서 말씀하시라며 엄마 팔을 끌어당겼고 엄마는 끌려 나가면서도 끝까지 큰 소리로 시어머니와 동서의 민낯을 다 이야기했어요. 남의 잔치에 와서 잔치를 망친 건 너무 미안했지만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니 저도 그냥 뻔뻔하게 나갔어요. 애초부터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요. 아니, 사돈. 정말 무식하게 왜 이러세요? 사돈은 정말 앞도 뒤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남의 잔치에 와서 왜 초를 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진짜 쪽팔려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누가 시장바닥에서 장사한 사람 아니랄까봐 아주 목소리부터가 드세서 귀청이 떨어지겠어요. 아, 뭐 그리 잘나셔서 그러세요? 나요. 내 평생 안 잘나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나 잘났어요. 대통령 앞에서도 난 내 할 말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무식한 건 사돈이지 내가 아니에요. 사돈이야말로 나이 먹고 좀 부끄러운 걸 아세요. 예, 윤진아, 가자. 너 내가 이러려고 이딴 집에 시집 보낸 거 아니야. 그리고 윤서방도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자네 처가 당하는데 그냥 보기만 했나? 남편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죄송하다고만 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기에 눌려 손부채질만 하면서 씩씩대고 있었어요. 엄마는 결혼식이고 뭐고 나가자며 저를 데리고 식장에 나왔고 쫓아나오는 남편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버럭 성을 내셨어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나간 저는 당연히 혼이 날 줄 알았는데 되려 엄마의 뜨거운 눈물을 보고 말았어요. 엄마는 자기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제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터인데 제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잣집 딸이었어도 시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했겠냐면서요. 괜히 저 하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생각과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 죄송스럽고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딸이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은 보이지 못할 망정 시어머니에게 이런 부당한 대우나 받고 있으니 말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그동안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았냐고 물으시는데 엄마도 시어머니가 저랑 동서를 비교 정도는 했지 이 정도로 모진 대우를 했는지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걱정하는 엄마에게 더 이상 염려를 끼쳐드리기 싫어 이런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충 넘겨짚어 이야기했지만 엄마가 제 말을 믿으시진 않으셨죠. 엄마는 제게 살다 보면 더 힘든 날들이 올 텐데 정 견딜 수 없으면 이혼까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더군요.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인지 잘 알았기에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되려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려고 더 씩씩하게 말씀드렸죠. 엄마 딸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 아니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이혼이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여기 사연 올라오는 글들만 봐도 다들 글로는 이혼을 했다고 많이 말하지만 결코 그 과정과 기간 그리고 마음고생은
글로도 표현을 못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역시나 이 일이 있고 난 뒤 시어머니는 더 악질적으로 행동을 하셨는데 이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한테까지도 해를 가했어요. 엄마가 장사하는 곳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신고를 넣어 비위생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당장 영업정지를 시켜야 된다는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바로 들켰는데 본인이 먼저 저희 엄마 가게가 신고당한 걸 자랑하듯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엄마 가게 신고당한 거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냐고요? 애 아빠도 모르는 거예요. 설마 어머님이 엄마 가게 신고하셨어요? 그래, 내가 했다. 네 엄마 하고 다니는 꼬라지 보면 음식 장사도 아주 더럽게 할까봐 네 엄마가 만든 더러운 음식 먹고 여러 사람들이 아프면 되겠냐? 가뜩이나 이렇게 더운 날 아무리 재료 관리나 식기 관리 깨끗하게 해도 탈락이 일수 아니야. 그래서 내가 정의 구현하려고 미리 나서서 거기 조사 좀 해보라고 했다. 왜? 어머님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엄마 그것 때문에 병나고 드러누우셔서 며칠 동안 장사도 못 하셨어요. 제가 미우시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저희 엄마까지 힘들게 하시냐고요, 정말. 그럼 너도 나한테 미운 털 안 박히게 의사가 되던가 아님 사자 직업을 갖던가. 야, 네가 내 입장이 돼봐라. 네가 안 믿겠냐? 하나 보잘것없이 도움도 안 되잖아. 이런 시어머니를 더러운 똥이라 생각하고 피해야 되나, 아님 정말 이혼까지 생각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며칠 뒤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또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허튼 짓을 했는지 알고 놀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되려 놀란 건 엄마 쪽이었죠. 엄마는 떠는 목소리로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시고 제 이름만 부르셨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저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니 그제서야 엄마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박씨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다고 하는 겁니다. 박씨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저희 남편도 시댁도 모르는 우리 친정 식구들만 아는 존재인데 이렇게 당차고 호랑이 같은 엄마도 그 할아버지라면 아주 무서워하고 입 밖으로도 꺼내기도 싫어했어요. 실은 엄마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외할머니죠. 저희 외할머니는 19 그 어리디 어린 나이에 유부남인 돈 많은 사업가 남자의 첩이 되었는데 그렇게 낳은 자식이 저희 엄마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박씨 할아버지였고요. 근데 당연히 그 할아버지네 집 쪽에선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엄마의 존재를 부정했대요. 하지만 그 할아버진 계속해서 저희 외할머니를 품고 몇십 년 동안을 두 집 살림하며 살았었다는데 엄마 말로는 엄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분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대요. 외할머니한테 계속 정을 못 대셨던 모양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엄마와 외할머니는 그분의 본처와 그 자식들한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었대요. 말로는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지옥 같은 날들이 많았다는데 심지어는 사람까지 써서 엄마랑 외할머니를 다치게 한 경우도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이유도 다
박씨 할아버지 앞으로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모양이었겠죠. 저희 엄마가 혼외 자식이긴 하지만 엄연히 그분의 자식이니 혹여나 재산 분배를 요구할까 그쪽에선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지키기 위해 돈 같은 건 필요도 없고 욕심도 없다며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했지만 그쪽에선 그 할아버지와 저희 할머니를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희 외할머니는 평생을 그런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으셨고 60을 간신히 넘기시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 더 이상 그분과 그분의 아내, 자식들은 엄마를 찾아와 괴롭히지 않았다는데 엄마의 이런 가슴 아픈 과거를 굳이 남편이나 시댁에게 얘기해서 책 잡힐 이유는 없을 것 같아 하지 않았거든요. 가뜩이나 엄마에겐 큰 트라우마 같은 일들인데 뭐하러 이런 일들을 꺼내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박씨 할아버지가 몇십 년 만에 엄마에게 연락을 한 거였죠. 그것도 한번 만나달라고 했대요. 엄마는 그 소리에 당연히 끔찍한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놀래서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를 진정시키며 그 할아버지가 왜 엄마를 찾냐고 물었죠. 아니 엄마, 그 할아버지가 왜 또 엄마를 찾는 거야? 제발 그만 좀 괴롭히라고 해. 몇십 년 만에 연락 와서 왜 만나자고 하는 건데? 왜 만나자고 하는지 물어봤어? 몰라. 나도 너무 놀라서 나보고 박향미 맞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하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 우리 가게 번호까지 알면 내가 여기서 장사하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건데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엄마, 그럼 내가 당장 내려갈게. 내려가서 엄마 옆에 있을게.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기다려줘. 아니야. 너도 애랑 윤서방 챙겨야지. 엄마 혼자 있어도 돼. 무서울 게 뭐 있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엄마, 그래도 내가 갈게. 내가 갈 테니까 집에 계세요. 남편에겐 엄마가 아파서 엄마한테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했고 새벽같이 표를 끊어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 할아버지에게 또 전화가 오면 제가 받아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막 따지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엄마네 집에 간 며칠 뒤 양복을 차려입은 어떤 남자가 엄마 이름을 부르며 엄마를 막 찾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그쪽에서 보낸 사람 같아 저는 대문 밖으로 나가 왜 우리 엄마를 찾는 거냐고 당신 뭐냐고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니 그 남자가 제게 명함을 한 장 주며 본인은 박씨 할아버지의 전담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본인을 여기까지 보냈다며 재산 분할에 관련해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 변호사에게 전해 들은 말은 가히 좀 충격적인 말들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올해로 96살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건강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니 죽기 전에 재산 분배를 하겠다며 저희 엄마까지 자식으로 포함해 4명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재산을 분배한다고 유언장을 작성하셨대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40억이라는 유산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곤 저나 엄마나 입이 안 다물어져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 변호사 말로는 박씨 할아버지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엄마가 어렵게 사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산 게 너무 죄스럽고 엄마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했대요. 번듯하게 사는 애비가 있는데도
하나 누리지 못했다면서요. 그리고 생가사가 오고 가다 보니 하늘에 있는 저희 외할머니에게도 보기가 미안할 것 같아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 하셨다는데 3명의 자식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떠한 말도 토를 달지 말라고 하셨대요. 그리고 세 자식들은 미리 재산을 다 받아 이제 엄마만 남아서 그동안 엄마를 찾아다녔다고 했다는데 엄마는 그 말을 듣곤 깊은 생각에 빠진 듯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볼 땐 그 돈을 정말 받아도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죠. 근데 변호사님 말로는 엄마도 충분히 받을 권리가 있고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돈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자식들 또한 엄마에게 주는 돈을 깔끔하게 인정했으니 괜찮다고 하였어요. 그럼 이 돈 받기 전에 그분을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송구스럽지만 오늘 새벽 회장님께서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셔서 아마 뵙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회장님께서 따님분을 만나고 싶다며 전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따님분이 거절을 하셨다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며 이 말들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요. 그럼 나중에라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은 갈 수 있나요?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럼요. 제가 추후에 상황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님이 가시고도 한참 동안이나 엄마와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그 돈이 너무 큰 돈이고 본인이 갖고 있기엔 부담스럽다며 저한테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일단 그 돈은 엄마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엄마 몫으로 받은 돈이니 엄마가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하게 사시다 가시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에겐 이 일에 대해서도 비밀이라고 서로 약속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도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근 1년 안 됐을 무렵 남편이 시댁 모임에 혼자 다녀와선 동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수 씨 말이야. 이번에 대학병원 그만두고 맘 맞는 의사 몇 명하고 같이 병원을 차린다고 하더라. 뭐 8층짜리 정형외과를 차린다는데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가나 봐. 우리한테도 돈 있으면 투자하라고 하는데 뭐 자기네 병원에 투자하면 확실하다고 수익률은 보장한다고 하는데 엄마도 얼마 현금 갖고 있는 거 다 투자해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우리도 투자를 하자고? 당신은 아직도 그 두 사람 말에 놀아나? 당신 마누라한테 어떻게 했던 사람들인데 아직도 그 말에 쫑긋하고 있냔 말이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언제 재수 씨랑 엄마 말 듣고 투자를 한다고 했어? 아유, 더 이상 말 안 꺼낼게. 그래, 내 앞에서 그 두 사람 얘기 좀 꺼내지 마. 짜증나니까. 병원을 차리든 망하든 내가 알 게 뭐야. 그렇게 남편한테 신경질을 낸 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게 그 병원 투자를 저희 엄마가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죠. 엄마에게도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기회에 저희 동서와 시어머니 콧대를 아주 바짝 눌러주자고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짓들과
엄마를 무시했던 행동들 전부를 한 번에 짓눌러 주자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르게 동서가 차리는 병원의 투자자들과 비밀스럽게 접견을 하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나서 의논을 한 끝에 엄마의 명의로 제일 크게 투자를 하기로 하였어요. 투자자들에겐 엄마의 신분과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제가 대신 나서서 다 했고요. 저희 엄마가 나타나기 전까진 그 병원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지지부진했는데 엄마의 투자로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댁의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려고 근 1년 반 동안 발길도 하지 않았던 시댁에 가게 되었죠. 역시나 시어머니와 동서는 곧대가 하늘을 찌르며 저를 더 벌레 보듯 하더라고요. 이게 네 동서와 너와의 차이야. 너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찌질이같이 그지 같구나. 너도 네 남편 통해 들었지? 이번에 네 동서가 10층이 넘는 병원의 병원장이 돼. 이젠 네가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됐다고. 아니, 너 설마 네 동서가 병원 차렸다는 말에 돈 냄새 맡고 기웃거리는 거냐? 아유, 뭐라도 떨어질 줄 알고. 야, 돈은 뭐 거저 나오냐? 네 동서 따까리라도 해 그럼. 어휴, 저렇게 뭣도 없는 것들이 아주 돈 냄새는 또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 네, 맞아요, 어머님. 저 동서한테 뭐라도 좀 일거리라도 받아서 할까 해서 왔어요. 그동안 제가 제 주제를 모르고 어머님하고 동서한테 까불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 수준에 맞게 행동하려고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동서, 미안해. 동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저는 일부러 더 불쌍한 척 연기를 했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진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됐다고 저를 막 다그치더라고요. 전 속으로 어디 더 짓거려봐라 했죠. 니들이 말한 대로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보자고요. 그렇게 한 3달 후 드디어 동서병원이 개업을 하는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전날부터 연락이 와. 너 내일 무슨 날인지 알지? 내일 일손 많이 필요하니까 와서 따까리 노릇이나 해. 그리고 예전처럼 그지 같은 옷 입고 와서 재수없게 손님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좀 하고 와. 알겠어? 내일 그 병원 투자자들도 온다 그랬으니까. 네, 어머님. 최대한 그지 같지 않게 하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내일 저희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시어머니와 동서의 일그러진 얼굴 볼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일부러 더 거지같이 옷을 입고 엄마에게도 아주 추레한 옷을 입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렇게 누가 봐도 누추한 차림을 하고 동서병원 개업식에 찾아갔죠. 역시나 시어머니는 저와 엄마를 보자마자 노발대발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네 엄마를 데리고 와? 그것도 저렇게 썩어 빠진 상태로. 아니, 사돈은 왜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가 무슨 노숙자들이 오는 병원인 줄 알아요? 사돈도 우리 며느리 덕 보려고 온 거예요? 아주 둘다다 그지 근성들이 있나? 여기 VVIP들만 오는 조호와 병원이야. 니들 같은 사람들이 얼쩡거리면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간다고. 너 지금 네 동서 얼굴에 먹칠하려고 환장했지? 일부러 네 엄마까지 딸랑이로 붙이고 왔지? 너 당장 나가. 당장 안 나가? 아주 내가 창피해선.
그렇게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난리를 쳤고 동서까지 썩은 얼굴을 하곤 제 팔을 막 잡아당기며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병원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동서는 병원 투자자들의 등장으로 더 호들갑을 떨며 저희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저희 엄마 또한 제 팔을 잡고 있던 동서의 팔을 세게 내리치며 내가 왜 나가야 해? 나 여기 충분히 한몫하는 사람이야. 지금 그게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사돈, 치매 걸리셨어요? 치매 걸리셨으면 정신병원을 가요. 그리고 그때 투자자 한 명이 저와 저희 엄마를 알아보곤 이쪽으로 와 고개를 숙여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에 다른 투자자들도 우르르 따라와 똑같이 저희에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당연히 시어머니와 동서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죠. 아니, 제 원장, 지금 회장님한테 이게 무슨 결례인가? 어서 예의를 갖추지 못해요? 아이고, 회장님, 아니 오신다고 말씀하셨음. 저희가 마중이라도 나가 있을 텐데요.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이렇게 직접 병원 개업날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른 최 원장도 인사드려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이 사람이 뭐 회장님이라니요. 이 사람은 저희 형님의 어머니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 말 끝에 다른 분이 저희 엄마를 최대 투자자라고 설명을 했고 저희 엄마 아니었음 이 병원은 단 1층도 못 올라갔을 거라며 빨리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동서는 머리를 굴려 저희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이런 분인지 몰라 뵀다고 사죄를 하는데 시어머니 또한 떨떠름한 얼굴을 하곤 썩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의 사정을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경악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동서에게 본인이 투자한 투자 계약서를 내밀며 약정의 몇 프로 이상 수익금을 내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투자금을 뺄 거라고 그야말로 갑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당신네들이 우리 딸한테 한 갑질처럼 똑같이 해주겠다고요. 이럴 땐 정말 갑이 최고이구나 싶었네요. 치사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평생토록 저를 구박하고 하대한 이 두 인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매일같이 저희 엄마에게 연락해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것들 다 반성하고 병원도 열심히 운영을 할 테니 제발 투자금만은 빼지 말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둘도 없는 편이었던 동지가 한순간에 적이 되어 둘 다 저한테 딱 달라붙었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동서에겐 떨어질 게 없다 판단이 들었는지 저한테 아주 최고의 며느리라 칭하며 저희 엄마에게도 일주일에 3-4번씩 장문의 톡을 보내 그동안 자기가 잘못했던 반성문을 써서 보내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는지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이혼은 안 할 테니 시모와 시댁과의 인연은 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긴장의 끈 놓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당신이랑도 이혼이라고요. 솔직히 옛날엔 남편이랑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젠 완전히 역전이 되었으니 겁날 것도 없었죠. 그렇게 엄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동서병원의 최대 투자자로 동서에게 갑의 위치에서 권리 행사를 하고 계시고 병원 매출이 좋지 않으면 동서에게 큰 소리도 내고 제대로 운영하라고 소리도 치고 계세요.
그러면 동서도 꼼짝달싹 못하고 엄마한테 설설 기고 있고요. 이제 몇 개월 뒤면 벌써 재계약하는 날이 다가오는데 지금부터 동서가 저한테 연락이 와선 엄마에게 투자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되냐고 선물까지 바리바리 보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동서한테 내 알 바 아니니까 구질구질하게 나한테 이러지 말라고 싹도 끊어내고 있고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된 게 사람 인생은 정말 어떻게 풀릴지, 어떻게 나아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설령 자기보다 하찮고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도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걸요. 이런 뼈저린 경험으로 저 또한 남은 인생은 항상 겸손하고 아무리 잘나도 내세우지 않고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40이 넘어서도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해도 아직도 알아가야 될 게 많구나 하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